가보자. 진짜 똑같은 일을 또 하는 268페이지입니다. 광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명준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와요. 이명준. 근데 얘는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얘네 아빠가 뭐냐면 그 해방되기 전에 북으로 올라가 버려요. 북으로 올라가서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되나요? 그래서 아내도 냅두고요, 아들도 버리고는 북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는 얘를 이제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빠 친구가 얘를 부양을 했던 거야. 그래서는 애가 무사히 잘 자라서요, 지금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6.25 전쟁 전이에요. 6.25 전쟁 전에.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근데 아빠는 해방됐을 때쯤 해서 이미 북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래서 얘가 이제 아버지 친구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대학생인데 얘는요 사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되나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도 않고요,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이념에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일이 터진 거야. 무슨 일이 터지냐면,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북한에서 예전에 6.25 전쟁 터지기 전에는요 대남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대남 방송. 그래가지고 남측 그 전파를 타고는 남측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빠였던 거야. 누구? 명준이 아빠. 그러다 보니까 남한 정부에서는요 뒤집어진 거지. 됐어? 그래서 원래 남측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북으로 올라가면서 북측 체제를 옹호하고 남측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신랄하게 하니까. 됐어요? 그래서는 혹시 모른다, 저 사람 남측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저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조사 좀 해보자, 혹시 걔네들이 고정간첩일지도 모르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는 명준이를 맡아주고 있던 아빠 친구도 끌려 들어가고요, 명준이도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서는 이제 고문을 당한 거지. 너 도대체 니네 아빠랑 무슨 연락하고 지내? 무슨 관계인지는 뭐 뻔하죠. 부자 관계죠. 그지? 아빠하고 연락하고 지내지? 너 그래서 남측 기밀에 대해서 다 불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 너 고정간첩이지?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얘가 어느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야. 남한의 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죠. 자유를 주기는 줘. 근데 자유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그냥 풀어놓는 거지. 방종입니다. 방종. 됐나요? 자유를 빙자한 방종만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도 불가능한 사회라는 걸 알게 되죠. 됐어? 그래서는 얘가 거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는, 어차피 아빠 친구 집에 있으면요 이 심심하면 형사들이 와서 얘 불러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신문할 거거든. 그래서 얘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집을 나와버립니다. 나와서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누구냐면 여자친구가 이름이 윤혜라고 하네요. 윤혜. 여기 여자가 2명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헷갈려. 윤혜라고 하는 여자인데, 얘는 어디에 사냐면 인천 살아요. 인천 살아서 얘가 기차를 타고는 인천까지 간 거야. 그러고는 이 남한 현실의 부조리함을 잊기 위해서, 됐어요? 그래서는 얘가 뭐한다? 윤혜에게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윤혜의 집에서 같이 동거 생활을 해요. 동거 생활을 하면서 윤혜하고 찐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윤혜한테 거의 접근한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여자친구인 건 맞는데, 됐어요? 이 남한 현실에 대해서 내가 실망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실망감을 채우기 위해서 윤혜를 탐닉한 거다 보니까 얘가 윤혜를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야. 됐나요? 그래서 거기에도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는 이 남한이라고 하는 땅에는 뭐다? 이상적인 정치 공간도 없고요. 됐어요? 개인적인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곳에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는 뭐한다? 인천항에서 뭘 구한다? 밀항선을 구합니다. 됐어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밀항선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 황해에서도 보면
연변 쪽에서 사람들 배 타고 넘어와가지고 그 들어오잖아. 미리국 하잖아. 그리고 그거 말고 영화 거기 뭐야? 범죄도시. 범죄도시 2에서도 거기서도 장이수라고 하는 애가 그 빨리빨리 중국으로 가는 배 좀 알아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 실제로 지금도 미리국 하는 그런 배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북으로 올라가는 밀항하는 배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는 그 배를 알아보고는 그 배를 타고 올라가죠, 북으로. 왜? 남한에선 있어봤자 좋은 일 못 보니까. 그래서 북으로 올라가요, 아버지를 찾아서. 올라갔더니 여기서 난리가 난 거지. 왜? 북에서는 남조선을 버리고 북으로 올라온 용감한 용사, 민족의 투사 됐나요? 리명준 동지가 온 거야. 주인공 이름이 명준이라고 했죠. 리씨예요, 리씨. 이씨인데 그쪽에서 리라고 부르니까 리명준 동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반기고 환영하고 난리가 난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도요. 아버지 어깨가 으쓱해진 거지. 왜? 남조선을 비판하는 방송하고 그랬는데 내 아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남조선을 버리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는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가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갑게 지내본 건 처음이야. 어렸을 때부터도 아빠는 사회주의 한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렇게 불려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제대로 같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이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사회주의의 실체를 여기서 보기 시작하는 거지. 어떻다?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도 뭐가 있다? 계급이 있었던 거지. 분명히 계급 타파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주의는 모두가 동지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동지가 아닌 거야. 가봤더니 아빠가 사는 집은요, 으리번쩍한 저택이에요, 저택. 거기다 바닥에는 대리석 쫙 깔려 있고요, 위에 샹들리에, 샹들리에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런 집에 들어가 봤더니 웬 젊은 여자가 있어. 누구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빠가 인사를 시킨 거지. 인사해라. 네 새엄마야. 그러니까 남조선에 있는 아내 버리고 아들 버리고는 북에 올라와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젊은 여자를 아내로 들여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얘가요, 이게 진짜 사회주의의 본 모습인가? 사회주의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명준이는 대학물 먹은 애잖아. 똑똑한 애라고. 그러니까 얘를 좋은 자리에다가 앉혀줘야 되겠다. 좋은 직장에다가. 그래서는 어디에다 앉히게 되냐면 신문사 기자에다가 앉히게 돼요. 신문사 기자를 시켰는데 문제는 그러면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기사 위주로 써야 돼요. 그리고 김일성 동지를 추앙하는 내용의 내용 아니면은 소련을 추앙하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요, 명준이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써버리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은 이런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글들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는 몇 번 불려가요. 편집국장한테. 동문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우리 신문은 이런 내용을 실는 신문이 아니요. 그러니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동무의 내용을 뺄 수밖에 없어. 근데 이명준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거지. 그래서는 경찰 애들한테도 몇 번 불려가요. 보위부라고 얘기하죠. 얘네들은 보위부. 보위부한테 몇 번 불려가가지고 조사도 받아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북한 사회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거야. 북한 사회는 그래도 모두가 평등한 곳이고, 그래서 체제나 이념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얘가 기자를 그만둬 버립니다. 기자를 그만두고는 그냥 마음 편히 그냥 몸 쓰고 사는 일이나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뭘 선택한다? 노동자 계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데 얘는요, 공부만 하고 책만 읽었지 이런 노가다 일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전제일 해가지고 되게 안전장치 많이 해놔요, 공사판에. 근데 예전에는요, 공사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슬레이트 합판 같은 걸 그냥 이렇게 덧대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놔요. 계단식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고는 양옆에 난간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그 찜통 같은 걸 짊어지고 여기다 벽돌 막 수십 장을 넣거나 아니면은 모래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를 줄을 당겨요. 줄을 딱 놓으면 그 밑으로 이게 탁 열리면서
이게 모래낭 이런 게 쫙 쏟아지거든. 이거 뭘로 하는 거냐면 여기 도르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밧줄을 그냥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기면 여기에 피멍 들어요. 밧줄 모양으로. 근데 그걸 차고 올라가는데 이 슬레이트판 같은 경우는요, 밟으면요 어때요? 꿀렁꿀렁거려요. 밟아본 적 없죠? 밟아보면 꿀렁꿀렁거려요. 꿀렁꿀렁거린다 보니까 안전장치도 없다 보니까 애가 균형을 못 잡은 거지. 그래서 얘가 떨어져요. 2층인가 3층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는 다리를 다쳐요. 다리 다쳐서 이제 김일성 제1병원 이런 데 이제 입원을 한 거지. 아버지가 권력층이니까. 입원을 했는데 여기서도 얘는요, 삶의 즐거움이나 낙 같은 걸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이 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살 수도 없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병원에 김일성 제1병원이라고 했잖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병원이에요. 여기에 이제 위문 공연이 왔던 거야.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문해준다고 위문 공연이 왔는데 딱 가서 봤는데 거기에 무용수 애들이 왔던 거야. 그래서 현대무용한 애들. 아주 와가지고 발레나 뭐 이런 거 한 애들이 와가지고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누구다? 은혜예요. 은혜롭다 할 때 은혜. 됐어요? 은혜를 만나게 됐는데 보고는 첫눈에 반해요. 그 아름다운 율동에 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기를 몇 마디 나눴는데 서로 말이 통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명준이는요, 이곳에 남아야 되겠다, 북에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약간 하게 돼요. 왜? 정치적인 이상 공간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는 존재하는 거야? 개인적 사랑은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곳에 남아볼까라는 생각을 일말의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러다가 둘이 교류를 하다가 은혜랑 헤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왜? 은혜가 발레 같은 거 했다고 그랬잖아. 무용을 제대로 전공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야? 북유럽 쪽이 무용을 제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간혹가다 내한 공연합니다. 볼쇼이 발레단이나 뭐 이런 애들. 걔네들 굉장히 춤을 잘 춰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프리마돈나를 했다 그러면 그 인정받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얘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기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러 간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갈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지. 명준이가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갈 수밖에 없다. 부모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걔가 떠난 거야. 근데 명준이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이 여자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언젠간 돌아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를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이곳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터진 거야? 6.25가 터진 거죠. 됐어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명준이도 역시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병사로 참전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힘을 좀 쓴 거지. 그래서 얘가 뭘로? 얘가 정보부. 지금으로 따지면 정보부고 그때 당시로 따지면 북한 쪽으로 따지면 보위부예요. 보위부 장교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뭐 하는 거야? 이 스파이들을 잡아내는 일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래서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게 되면 걔네들 고문하고 됐어요? 걔네들한테 신문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독종이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입을 안 연다고. 그래서 얘가 투입이 되게 돼요. 투입됐는데 갔다가 깜짝 놀라게 되죠. 왜? 얘는 명준이의 친구예요. 명준이의 친구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뭐다? 윤혜의 남자친구입니다. 윤혜의 남자친구예요. 남쪽에 있을 때 버리고 온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얘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시간인데 돌아다니면서 군부대 쪽을 사진을 찍었던 거야. 그러니까 스파이로 의심을 받은 거지. 그래서는 끌려온 거야. 그래서는 명준이가 여기서 나는 적응해야 돼. 북한 생활에 난 적응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강하게 나가면서 얘를 막 때리고 그래요. 욕하고. 근데 이게 얘 성질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애가 애를 때리고 구타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속이 울렁거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방문을 열고 뛰쳐나와가지고 다 토해버립니다. 됐나요? 물론 옆에서 윤혜도 다 같이 고문당하고 있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나는 북한 생활에도 적응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북한군 애들이 쫙 밀고 내려오면서 남한군을 어디까지 밀어넣어? 낙동강까지 밀어넣죠. 부산까지 밀어넣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놨는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근데 그때 그곳에서 얘가 포로를 데리러 후방부대로 갔다가 돌아올 때 누굴 만나게 된다?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구다? 은혜야. 은혜가 알고 봤더니 돌아왔던 거야. 왜? 조국이 지금 전쟁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마음 편하게 거기서 춤이나 배우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돌아온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간호장교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장교로 입대를 해요. 그래서 후방으로 갔다가 만난 거야. 만나서는 너무 반가운 거지. 은혜도 얘를 보고 싶어 했고 명준이도 얘를 보고 싶어 했고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둘이 뭐 한다? 둘이 탈영해요. 탈영을 해요. 부대에서. 왜 전쟁 상황이니까 혼란스러워서 미싱 인 액션으로 그냥 처리될 수도 있어요. MIA. 되나요? 그래서 얘네 둘이 몰래 탈영을 해가지고 나흘인가 닷새인가 동안 더블백에다가 그 배낭에다가 먹을 거랑 이런 것들을 다 챙겨요. 그런 다음에 뒷산으로 올라가서 뒷산에 동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둘이서 거기서 결혼을 한 거야. 둘만의 결혼식.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신혼을 보낸 거야. 며칠 동안. 그러고 나선 이제 다시 자신들의 부대로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이때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되죠. 뭐가? 메가더가 그때 하필이면 인천 상륙작전 하죠. 그러면서 북한군 애들의 허리를 끊으면서 보급로를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북한군 애들은 급하게 서둘러서 후퇴하고요. 연합군이 계속 포격을 하고 미사일로 막 그 비행기에서 폭격하고 그러면서 막 밀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명준이도 그래서 급하게 짐 싸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러다가 후방부대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은혜가 안 보여. 그래서 은혜 어디 갔냐 이렇게 수소문해 보는데 은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죠. 왜? 날아가던 연합군 비행기가 쏜 포탄이 떨어지면서 그 파편에 맞아서 은혜가 죽은 거야. 그래서는 은혜의 부검 결과를 이렇게 보는데 파편 맞아서 죽었다 그건 알겠다고. 근데 또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던 거지. 뭐? 은혜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야. 그것도 5개월이 넘었던 것 같아요. 왜? 딸로 설정돼 있거든. 성별이 구분이 되려면 5개월이 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신방 차리고 신혼살림하고 그러고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임신을 했던 거야. 그래서는 아내와 딸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명준이는 더 이상 북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이상적 공간 당연히 없고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사랑도 없죠. 남아있을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한다? 후퇴를 하다가 잡히게 돼요. 삶에 의욕이 없어. 후퇴를 하다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는 이제 포로 수용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로 끌려가게 되고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종전협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게 1953년이에요. 종전협정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포로들을 풀어주게 된다고. 그러면서 포로들한테 물어봐요. 너네 북으로 갈래? 아니면 남에 남을래? 둘 다 싫다 그러면 제3국행을 선택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북으로 가요. 왜? 남 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 왜? 가족들이 북에 있기 때문에. 남에 남는다고 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물론 포로로 잡혀있다가 올라오면 인민재판 당합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제국주의의 앞잡이들한테 붙잡혀있던 놈들. 제국주의의 그 사상에 물든 더러운 변절자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서 계층 배급을 받게 되면요. 계층 배정 받게 되면 최하층 계층으로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가족들 때문에. 남한에도 꽤 남아있어요. 남한에도 꽤 남고. 근데 딱 몇 명?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9명. 29명이 중립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남조선도 아닌 것 같고 북조선도 아니야. 남한, 북한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결국은 변절자 소리를 듣고 감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지.
됐나요? 실제로 세터민들 북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탈북민이라고 옛날엔 얘기했죠. 세터민들 같은 경우는 나오면요 뭐 한다? 걔네들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서 일단 6개월 동안 사상검증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아요. 그러고 나서 얘네 놔주거든요. 놔주면서 뭐 주냐면 아파트 한 채 줘요. 아파트 한 채. 물론 좋은 건 아니야. 나 이렇게 봤더니 주위에 세터민이 한 명 있었어가지고 봤더니 얘는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데 받은 아파트는요 저기 전남 김해 뭐 이런 데 있어요. 시형 아파트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아파트입니다. 시설 그닥 좋지 않고요. 오래됐어요. 금전적 가치로 따져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되나요? 근데 그런 아파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생활하는데 도움되라고. 됐어? 또 졸려? 졸리면 안 돼.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남조선에서도 근데 그렇게 풀어주고 나서도요 국정원에서 약 3년에서 5년 정도는요 계속 지켜본대요. 누군지 모르는데 주위에 있는 요원이 있대요. 그 사람이 계속 감시해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5년 정도 지났는데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되면 이제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해서 판정을 내려줘요.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차 나온대요. 됐나요? 그러니까 남조선에 있어도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엔 얼마나 심했겠어. 계속 감시당할 거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제3국으로 가버리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3국행 대체로 어디로 많이 가냐면 인도로 많이 갔어요. 인도하고 그 다음이 스위스. 스위스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스위스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좀 자유롭게 많이 받아줬었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명목상 몇 명 받았던 것 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명준이한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동무 공화국은 동무를 원하고 있어.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직장에 가장 먼저 배정받을 것이요. 그런 동무 그동안의 과오를 잊고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오시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명준이가 가만히 있다가 중립국. 그러지 말고 북조선으로 빨리 돌아오란 말이야. 동무 우리 말을 못 알아듣겠소? 중립국. 그래서 결국은 명준이는 중립국을 선택하게 돼요. 이때 명준이 아버지는 이미 정치적 숙적에 의해서 숙청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 가족이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남조선 쪽, 이제 남한 쪽 장교가 있는 곳으로 가서도 거기서도 오신다면 얼마든지 남한에 정착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친동생처럼 생각이 돼서 그래요. 당신 같은 지식인들은 꼭 우리 남한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지. 근데 얘가 역시 가만히 있다가 중립국.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명준이는 중립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립국으로 가는 배를 타요. 배 이름 자체가 그냥 딱 보면 그냥 어디로 가는지 알겠다는 배예요. 배 이름 자체가 타고르호예요. 타고르. 어느 나라 시인이죠? 인도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르호. 인도 가는 거예요. 인도 가는데 가는 길에 배 안에서 약간의 소요 사태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근데 명준이가 나서서 그거를요 진정을 시켜요. 그래서는 이제 선장이 명준이를 믿어요. 그래서 명준이는 언제든지 선장실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선장실에는 뭐 그 지도도 있고 해도도 있고 컴파스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계측 장치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는 또 뭐도 있냐면 총도 있어요. 산탄총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데 들여보내면 안 되는데 들여보낸 거지. 믿으니까. 근데 그렇게 제3국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뭔가 찜찜한 거야. 누군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모를 어떤 프레셔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압박감을. 그래서 도대체 이것의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얘가 궁금해하다가 이렇게 그 마스트 있는 쪽에 나가서, 마스트가 뭐냐면 그 가판이에요. 가판인데 나가서 계속 돌아보는데 뭐가 희끗희끗한 게 자꾸 뒤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딱 돌아봤더니 갈매기 2마리가 거기 돛대에 앉아가지고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얘가 저것들을 없앤 다음에 이 압박감 같은 걸 내가 덜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선장실에서 산탄총을 딱 장전을 한 다음에 딱 가서 가져와가지고 쏘려고 한 거지. 쏘려고 했는데 그때 환청 같은 게 들린 거죠. 우리 쏘지 말아요. 그래서 명준이가 쏘려고 딱 하다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딱 보는데 우리 쏘지 말아요. 이 얘기가 또 들리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 2마리의 새는 뭐다? 한 마리는 큰 새, 한 마리는 작은 새예요. 갈매기인데 큰 새는 은혜, 작은 새는 자신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야 우리를 알아봤느냐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얘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삶은요, 남한에서는 약간 자유로웠어요. 근데 북한으로 오면서 좀 더 제한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잃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포로가 돼서 제3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나는 뭐다? 부채로 따지면 그 부채의 끝에, 끄트머리에 몰려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던 부채를 딱 펴봤는데 거기에 바다 그림 있고 갈매기 2마리 날아가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신의 삶은 압박을 느껴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점점 기로에 놓이게 된 거야.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갈 곳까지 간 거야. 제3국. 근데 그러고 나서 제3국으로 가면 그럼 과연 그곳에는 정치적 이상이 있을까? 아니면 거기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자유가 있나? 이 생각을 하면서 명준이가 생각의 장기인데 이 부채의 맨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가 사북자리라고 얘기해요. 사북자리에 자신이 서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요. 돌아서서 딱 보니까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지. 명준이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제3국으로 가도요. 결국은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이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곳에서 개인적인 사랑도 찾을 수 있다? 없어요. 개인적 사랑은 이미 다 끝났어요.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고 해서 자기가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는 명준이가 뭐한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새 2마리를 따라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장면 바뀌어요. 장면 바뀌고는 새벽 4시 반? 요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선원 하나가 와서 선장실 문을 두드리는 거지. 통통통통. 무슨 일이야? 인원을 점검해 봤는데 근데 좀 한 명이 빕니다. 그게 누군데? 미스터 리 말입니다. 명준 씨?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요. 자, 타고로 오는 안개가 껴있는 그 중국해를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동진아해인가 뭐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고는 동진아해를 지나가고 그리고는 어느새 새 2마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라면서 소설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에요. 명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도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설이 이렇게 조금 그런 요 뒷부분이 여기 책에 실려 있는 뒷부분이 좀 상징적인 소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렵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최인훈 씨 자체가 철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 철학과. 그러다 보니까 좀 글이 어려워요. 읽다 보면. 자, 그래서 같이 보시게 되면요.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지내며 철학을 전공하는 이명준은 현실 정치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러다가 남로당 중심 인물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하루아침에 불온 인물로 취급을 받게 된 그는 애인인 윤혜에게 의지하지만 남조선의 부조리한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결국 그녀마저 버린 채 월북하고 만다. 그러나 북쪽 사회도 자신의 자유가 구속되고 개성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 곳임을 알게 된다. 그러던 중 은혜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는 모스크바로 떠나게 된다. 낙동강전선에서 간호병으로 참전한 은혜를 다시 만나지만 그녀는 전사하고 그는 포로가 되어 판문점의 포로 송환 위원회에 서게 된다.
자,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중립국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중립국에 대한 의지.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 때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북측의 설득 방식 첫 번째입니다. 북측의 설득 방식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모순을 지적해요. 자본주의 모순 지적.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야.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왔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방식 두 번째죠.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감언이설.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 누구예요? 남한과 유엔군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꼬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마시오. 공화국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방식 세 번째죠. 방식 세 번째. 신변보호를 약속합니다. 신변보호 약속. 신변보호 약속. 자, 동무는 중립국. 중국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주를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자, 중략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남측 대표 측을 만납니다. 그래서 허허허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서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남측의 설득 방식 첫 번째입니다. 남측의 설득 방식 첫 번째. 자, 그래서 민족의 지성과 민족애에 호소하는 거죠. 지성과 민족애에 호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자, 종기 요거 줄겁고요. 이게 뭐예요? 남한 사회의 모순입니다. 남한 사회의 모순. 자,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설득 방식 두 번째. 호의를 약속한 거죠. 호의 약속.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자, 말할 것이다 여기 줄긋고요. 이건요 남측의 설득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남측의 설득을 상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겪은 게 아니고요. 상상한 거예요. 중립구. 자,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포기한다는 얘기죠.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며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자,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줄긋고요. 통쾌함이 드러나죠. 통쾌함. 드디어 내 뜻대로 했어. 됐나요? 이것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자조한 겁니다. 자신의 처지 자조. 자, 작품 개관 볼게요. 갈래상으로 장편 소설, 분단 소설, 관념 소설입니다. 분단, 관념 여기 줄 쭉쭉 그어주시고요. 성격은 관념적 여기 줄긋자, 관념적, 회상적, 독백적 여기 줄긋고요. 시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 줄긋고요. 주제는요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여기 줄긋자,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는 지식인의 모습 여기 줄긋고요. 특징은요 남북 분단 문제를 여기 줄긋자, 분단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최초의 작품 여기까지 줄긋고요. 남북한의 문제 여기 줄긋고요. 밀실과 광장이라는 인간의 여기 줄긋자,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의 문제와 연결 여기까지 줄긋고요. 남북한의 이데올로기를 같은 차원에 놓고 비판함으로써 이데올로기 여기 줄긋자, 이데올로기 일반에 대한 비판의 차원으로 확장 여기까지 줄긋고요. 자, 중립국의 상징적 의미에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념이 배제된 공간을 의미한다. 이념이 배제 여기 줄긋고요. 남북한 모두 광장의 의미를 상실한 공간이라는 깨달음 이후의 소극적 선택이다. 소극적 선택 여기 줄긋고요. 광장과 밀실의 의미, 광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공동의 이념 여기 줄긋고요. 바람직한 여기 줄긋자, 바람직한 사회 건설을 위해 토론하고 실천 여기까지 줄긋고요. 한마디로 사회적 공간입니다. 사회적 공간. 자, 그리고 밀실 있죠. 밀실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개인이 여기 줄긋고요.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역량을 여기 줄긋자,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공간 여기 줄긋고요. 한마디로 개인적 공간입니다. 개인적 공간. 광장은 사회적, 밀실은 개인적. 바람직한 사회상은요 광장이 건재하되 밀실이 존중되는 사회고요. 나만 세모 치시고요. 밀실만 있어요. 사적 공간만 있습니다. 지향점을 상실하여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없는 텅 빈 공간이고요. 북한 역시 세모 치시고요. 광장만 있습니다. 공적 공간만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상실한 채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섬기는 공간이다. 되나요? 자, 그래서 명준이 추구하는 광장의 의미, 명준이 추구하는 광장 여기까지 줄긋고요. 광장 여기서 네모 치시고요. 광장과 밀실이 조화롭게 공존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런 사회를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요. 이명준의 중립국행과 자살의 의미, 중립국행의 의미, 중립국행 여기 줄긋고요. 남북한 어느 곳에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과 인식의 결과, 여기 줄긋고요. 자살 줄긋고요. 중립국행이 적극적 의미의 선택이 아니라 소극적 부정적 여기 줄긋자, 소극적 부정적 의미의 선택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자.